중국에서 목숨을 잃을 뻔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CCTV 뉴스 생방송 중 시진핑 이름 자막이 신진핑으로 1대1로가 1대1료로 송출된 끔찍한 일인데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발생했고 뉴스는 곧바로 방송을 중단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 되려 중국 내에서 한글 도입을 주장하는 의견이 나왔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감동 한 스쿱의 나레이션 서윤입니다. 오늘 사연도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중국 CCTV 미디어 전략 부국장 장펑타오입니다. 그날은 제 인생에서 목숨이 날아갈 뻔한 날이었습니다. 아침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어요. 여유롭게 차 안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며 스마트폰을 확인했는데 한 영상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외국인이 한글은 AI 시대에 최적화된 문자다. 병음보다 명확하고 오류가 적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영상이었죠. 저는 피식 웃으며 가볍게 화면을 넘겼어요. 무슨 한글 타령을 하는지. 지금은 대중국 시대이고 미국이랑도 맞짱 뜰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우리 중국이다 이놈아. 라며 스스로 웃고 자부심을 느끼며 넘겼죠. 세계 2위 경제대국이 작은 변방 국가인 한국의 문자 체계를 배울 게 뭐가 있을까요? 한국은 항상 중국보다 아래에 있는 국가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무시에 가까웠죠. 오늘은 저에게 아주 특별한 날인 동시에 걱정 가득한 날입니다. 국제 정상회의 보도를 앞두고 새로운 AI 자막 시스템을 처음 도입하는 날이었으니까요. 수억 명이 시청하는 국가적 방송에서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면 제 목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3, 2, 1. 생방송이 시작됐고 진짜 상상도 해서는 안 되는 끔찍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생방송 도중 자막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한 겁니다. 시진핑이 신진핑으로 1대1로가 1대1료로 표시되는 치명적 오류였습니다. 하필 오류가 발생해도 중국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2개에서 발생한다는 게 참 운명의 장난인가 싶었죠. 그 순간 저를 포함한 방송국 내부 전체가 순식간에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기술팀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컴퓨터 앞에서 발을 동동 굴렀고 부서장들은 소리를 지르며 누구 담당인지 누구 책임인지 찾아내기에 급급했습니다. 우선 방송팀이 생방송임에도 곧바로 TV 송출을 중단했어요. 그리고 긴급회의가 즉시 소집됐죠. 방송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수습을 하기 위한 자리였어요. 기술팀장은 땀을 뻘뻘 흘리며 원인을 설명했습니다. AI 시스템이 병 입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비슷한 발음의 한자를 혼동한 알고리즘적 오류라는 분석이었죠. 그리고 이미 SNS에 퍼진 이 영상은 최대한 당과 협의해서 막았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AI 기술이 구글과 바이두 협력 기반 AI로 온전한 중국 기술이 아니기에 오류가 발생했다고 공개 발표를 하는 것으로 수습했습니다. 다행히 이 문제는 일단락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AI 오류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한 인턴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작년 테스트에서 병음보다 이상하게 한글이 더 잘 들린다는 보고서를 본 적이 있다는 내용이었죠. 회의실은 순간 조용해졌고 모두가 그 인턴을 무시했지만 저는 그 말이 계속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 순간 아침에 봤던 영상 속 외국인이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글은 AI 시대에 최적화된 문자라는 그 말. 그리고 동시에 과거 회의 자료에서 얼핏 봤던 외국 문자 AI 실험 문구가 생각났습니다. 본능적으로 그 데이터가 이번 사태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직감했죠. 그날 밤 사무실에 홀로 남아 그 실험 데이터를 찾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두운 사무실에서 컴퓨터 불빛만이 제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내부 서버를 뒤지던 중 암호화된 폴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제 보안 등급으로는 접근이 불가능했지만 비상 상황이었기에 비밀 채널을 통해 접근 권한을 획득했죠. 그 폴더 안에는 칭화대학교에서 진행한 AI 실험 보고서가 있었어요. 보고서를 열자마자 충격적인 데이터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한글 기반 음소 인식 모델이 병음보다 월등한 성능을 보였다는 결과였죠. 동음이의어 처리, 성조 변별, 문맥 예측 정확도 등 수십 개 항목에서 한글이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습니다. 특히 병음은 발음 유사도 때문에 AI 혼란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명시돼 있었죠. 화면을 보고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중국의 한 도시보다도 작은 한국의 한글이 중국어보다 낫다는 이야기라 믿고 싶지 않다는 방어 기제부터 생기더라고요. 어릴 적 할아버지는 항상 저에게 중국은 5,000년의 문명을 가진 위대한 나라임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이 작은 나라의 문자가 우리 한자보다 AI 시대에 더 적합하다니 솔직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건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미래형 언어 기술의 서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중요한 데이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부서 회의에서 이 데이터를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관점에서 한글 기반 알고리즘을 테스트해보자고 제안했죠. 하지만 역시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눈살을 찌푸렸고 일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침부터 하냐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럴만합니다. 사실상 한자보다 한글이 더 우수하다는 걸 우리 스스로가 증명하는 꼴이니까요. 리우 국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장펑타오,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조선족의 문자를 도입하자는 건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국가가 아닌 기술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기술은 진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만약 한글이 병음보다 AI 인식에 더 효율적이라면 충분히 실험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더 효율적인 한글을 두고 중국어로 AI를 사용하면 어제와 같은 일이 또다시 발생할 겁니다. 그럼 그땐 우리 정말 모두 죽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며 류장신 전 해설위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회색 정장을 입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더니 한마디 했죠. 한글은 조선족의 잔재일 뿐이며 중국 문화와는 무관하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단호히 말했어요. 이것은 국가적 문화적 우월성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적 효율성의 문제입니다. 기술적인 문제를 조선족의 잔재라며 정치적 발언을 하시는 겁니까? 류장신의 얼굴이 붉게 변했습니다. 그는 과거 조선족 문제로 공개적인 비판을 받아 좌천된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화만 냈어요. 그에게 한글은 정치적 자극제와 같았습니다. 그는 책상을 내리치며 외쳤어요. 네가 뭘 안다고 중화민족의 자존심을 팔아넘기려는 거냐? 회의실은 갑자기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 제가 위험한 게임을 시작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죠. 결국 프로젝트는 정식 승인을 받지 못했지만 저는 굽히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데이터를 확보해 파일럿 테스트를 강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비공식 테스트를 한 지 일주일이 됐고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한글 기반 알고리즘이 병음보다 오류 80% 낮았고 처리 속도는 30% 빠르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소규모 기술 회의에서 발표했고 일부 젊은 엔지니어들은 흥미를 보였어요. 하지만 당연하게도 상부의 분위기는 달랐죠. 제가 제출한 보고서는 모두 반려되었고 회의 참석 요청도 거절당했어요. 어느 날 팀원 한 명이 불안한 표정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장 국장님, 조심하세요. 류장신이 국장님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술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을 내부 반역자로 낙인 찍고 있다고요. 그날 저녁 류장신이 저를 직접 찾아왔어요.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목소리는 위협적이었습니다. 장 국장, 너는 왜 이리 한국에 집착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아? 혹시 조선족 루트를 타고 들어온 스파이 아니야? 이런 정치적 공격에 잘못 대응하면 큰일이 나기 때문에 긴장했지만 티를 내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조선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AI 시대의 생존 전략입니다. 류장신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생존? 5,000년 문명을 가진 중국이 왜 한국 같은 나라에서 생존법을 배워? 저는 그의 편견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죠. 사실 저도 마찬가지로 한국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한국전쟁에 참전했고 항상 한국을 작고 미개한 나라로 묘사하곤 했으니까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AI 데이터가 제 편견에 도전하고 있었죠. 내부의 압박은 갈수록 심해졌고 동료들은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이제는 중요한 회의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제 컴퓨터에 누군가 침입한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한글 테스트 관련 폴더 일부가 삭제되어 있었죠. 그래서 저는 비밀리에 모든 데이터를 외장 하드로 이관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 내 엔지니어 왕리가 비공식적으로 저에게 접근했어요. 왕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 국장님, 누군가 의도적으로 테스트를 방해하려 하고 있어요. 로그 패턴이 이상해요.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위기의식을 느끼며 테스트 결과와 분석 데이터 전부를 해외 백업 서버에 올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파일럿 테스트 결과가 내부 게시판을 통해 퍼지며 외부 언론에까지 일부 누출됐습니다. 중국이 한글을 도입한다는 소문이 SNS에서 급속히 확산됐죠. 저는 매일 아침
불안한 마음으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공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 그리고 예상대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경영진은 저에게 프로젝트 즉각 중단을 통보했습니다. 당국의 눈치를 보기 시작한 거죠. 류장 씨는 한 발 더 나아가 언론 인터뷰에서 저를 직접 겨냥했어요. AI 자막의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한국에 대한 환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요. 고립무원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지원이 나타났어요. 일부 젊은 기자들이 저에게 접근해 인터뷰를 요청한 건데요. 저는 큰 위험을 감수하며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인터뷰에서 저는 오직 기술적 성과만을 강조했죠. 한글은 우리의 자존심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술 미래를 위한 거울입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검은 차가 저를 미행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CCTV 로고가 없는 차량이었어요. 공포가 제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저는 평범한 기술 관료일 뿐인데 이제 국가보안 대상이 된 듯한 느낌이었죠. 다음 날 아침 사무실 컴퓨터를 켜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모든 한글 관련 파일이 삭제되어 있었어요. 분명 해킹임이 분명했죠. 내부 직원 한 명이 비밀리에 제보해 국가사이버안전국이 저를 감시 중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으로 한 통의 메시지가 왔어요. 발신자는 한국 번호였습니다. 서울에서 AI 엔지니어로 일하는 김도현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놀랍게도 그는 제가 진행하는 연구에 대해 알고 있었고 도움을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의심이 들었어요. 이것이 함정일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그가 보내온 데이터는 정확했고 제가 발견한 결과와 일치했습니다. 그는 한국 AI 연구팀이 이미 수년 전부터 한글의 음소적 구조가 AI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연구를 진행해 왔다고 합니다. 그들은 글로벌 음성인식 시스템에 한글 기반 알고리즘을 적용해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었죠. 그가 보내준 논문들을 읽으며 저는 점점 더 확신을 얻었고 이 결과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류장 씨는 계속해서 내부 회의를 할 때마다 저를 공격하며 비난했습니다. 그는 제가 외국 세력과 접촉하고 있다며 동료들 앞에서 저를 모욕하기까지 했죠. 심지어 제 할아버지가 한국계 혈통이 있다는 근거 없는 소문까지 퍼뜨렸습니다. 저는 분노했지만 끝까지 참았어요. 진실이 제 편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곧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또 다른 회의에서 저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었죠. 너 조선족 루트를 타고 들어온 거냐? 그 말에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이건 조선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AI 시대의 생존 전략입니다. 중국이 세계 선두에 서려면 기술적 진실을 외면해선 안 되죠.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한국에 대한 열등감이나 우월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기술 미래에 관한 것일 뿐이죠. 류장 씨는 얼굴이 붉게 변하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감히 중화민족의 자존심을 팔아먹는 매국노. 저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했어요. 병음 시스템은 AI 시대에 한계가 있습니다. 국제 AI 기술 컨퍼런스에 참석하지 마시오. 분명한 협박이었죠. 저는 손이 떨렸지만 결심했어요. 이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한국의 김도현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제가 컨퍼런스에서 발표할 데이터를 더 보강해 주었고 한글 기반 AI 음성인식 시스템의 실시간 데모 준비를 도와주었어요. 저는 위험을 감수하고 그와 협력했고 이제 진실을 세상에 알릴 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2명의 남자가 저를 가로막았어요. 그들은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국가 안보 관련 부서에서 왔다고 했죠. 그들의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컨퍼런스에 가지 말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기적적으로 그 2명을 피해 공항에 도착해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창밖으로 베이징이 작아지는 것을 보며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제가 지금 하는 일이 옳은 걸까요? 중국에 대한 배신일까요? 아니면 중국의 미래를 위한 용기 있는 행동일까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컨퍼런스장에 도착하자 김도현이 저를 맞이하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예상보다 젊었고 친절했습니다. 그의 팀은 이미 데모 준비를 완료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한글 기반 AI 음성인식 시스템과 병음 기반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비교할 수 있게요. 발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관객석을 둘러보니 어떻게 알고 왔는지 류장신이 앉아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는 냉소적인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문자 구조와 AI 학습 효율성이라는 주제로 말입니다.
처음에는 기본적인 내용으로 시작했어요. AI가 언어를 인식하는 방식, 문자 체계가 음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설명했죠. 그리고 병음 기반과 한글 기반 AI의 결과 데이터를 차례로 공개했습니다. 객석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들렸어요. 데이터는 명확했죠. 한글 기반 시스템이 병음 기반 시스템보다 모든 면에서 우수했습니다. 특히 동음이에 이어 처리 능력에서는 압도적인 차이를 보였죠. 이제 실시간 데모를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김도현이 무대 위로 올라왔어요. 그는 2개의 마이크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병음 기반 AI 시스템에 연결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글 기반 시스템에 연결된 것이었죠. 저는 관객들에게 설명했어요. 지금부터 실시간으로 두 시스템의 인식 정확도를 비교하겠습니다. 김도현은 복잡한 중국어 문장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동음이어가 많은 문장들이었죠. 스크린에는 두 시스템의 결과가 실시간으로 표시되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중국어 기반 시스템은 30%의 오류율을 보인 반면 한글 기반 시스템은 단 5%의 오류율을 보였습니다. 관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일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일부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그때 한 관객이 일어나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한글이 중국어 인식에 더 효율적일 수 있죠? 중국어와 한국어는 완전히 다른 언어 아닌가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한글은 표음 문자로서 소리 자체를 기록하는 시스템입니다. 반면 한자는 중국어 발음을 로마자로 옮긴 것이죠. AI는 소리 패턴을 학습하는데 한글의 구조가 이 패턴을 더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특히 중국어의 성조를 한글로 표현하면 AI가 더 쉽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이 생겼고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거의 모든 인간 언어의 발음을 표현할 수 있어요. 한자가 로마자를 차용한 불완전한 시스템이라면 한글은 처음부터 소리를 위해 설계된 완벽한 시스템인 것이죠. 이것이 AI가 한글을 통해 더 정확하게 소리를 인식하는 이유입니다. 이어서 다른 관객이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어가 열등하다는 말씀인가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어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풍부한 언어 중 하나이죠. 문제는 언어 자체가 아니라 그 언어를 표기하는 방식입니다. 한자는 의미 전달에 뛰어나지만 AI 시대에는 소리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체계가 더 효율적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며 말했죠. 진짜 문제는 소리가 아니라 의미입니다. 그리고 한글은 소리를 보이게 하죠. 이건 기술적 우월성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시스템의 특성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중국의 문화적 자부심을 버리자는 게 아닙니다. 다만 AI 시대에 더 효율적인 도구를 찾는 것뿐이죠. 발표가 끝나자 객석에서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그러나 류장 씨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의 굳은 표정에서 그가 여전히 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하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그의 반응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데이터와 사실이 제 편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오랜만에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제 발표가 실시간으로 중계되어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특히 중국 내부에서도 젊은 기술자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비로소 제가 옳은 일을 한 것 같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김도현이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맥주 2캔을 들고 있었죠.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한글의 창제 원리에 대해 설명해 주었죠. 세종대왕이 어떻게 백성들을 위해 과학적 원리로 문자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된 구조를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요. 저는 처음으로 한국과 한글에 대한 진정한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것과 달리 한국은 결코 작고 미개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을 가진 나라였죠. 김도연의 눈빛에서 자국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고 그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강한 힘이었습니다. 귀국 후 예상대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모든 프로젝트에서 제외되었고 회사 전략부에서도 조용히 해임되었죠. 공식적인 이유는 인사 개편이었지만 모두가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사무실을 정리하며 쓸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중국을 위해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배신자 취급을 받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표면적 실패 이면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발표한 논문과 데이터는 이미 전 세계 AI 언어 연구소에서 표준 레퍼런스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징 기술대학의 장민 교수가 비밀리에 연락해 왔어요. 그는 제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했죠. 장민 교수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장 국장님, 당신이 맞았어요. 우리 학생들이 한글 기반 알고리즘을 응용해 자막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정확도가 놀랍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이 연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실험실 안에서는 모두가 그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제 내면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다른 문화나 다른 나라를 무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작은 나라라고 해서 그들의 지혜나 기술이 작은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제 할아버지의 말씀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몇 달 뒤 한 한국 다큐멘터리 채널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고민 끝에 수락했습니다. 그들은 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 했고 저 역시 제 경험을 공유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인터뷰를 위해 서울로 날아갔을 때 한국의 발전된 모습에 또 한 번 놀랐어요. 고층 빌딩들과 첨단 기술이 가득한 도시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인터뷰가 시작됐고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장 국장님, 한글이 AI 시대에 최적화된 문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한글은 단순히 AI 시대에 최적화된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소리를 가장 과학적으로 표현한 체계이죠. 6세기 전에 만들어진 문자가 21세기 기술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나요? 이것이 바로 세종대왕의 천재성입니다. 진행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중국은 이 연구 결과를 받아들일까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지금 당장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는 모두에게 받아들여지게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중국의 젊은 세대들은 이미 변화하고 있고 그들은 문화적 자존심보다 실용적 가치를 더 중요시합니다. 한글은 인류의 유산 그 자체라고 봅니다. 프로그램이 방영된 후 놀랍게도 중국 내에서 조용히 화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물론 공식적으로는 금지되었지만 젊은 기술자들 사이에서 비공식적으로 공유되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대학에서는 제 연구를 바탕으로 한 세미나가 비밀리에 열리기까지 했죠. 귀국 후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AI 기술 컨설팅 회사를 설립한 것입니다. 작지만 유망한 스타트업이죠. 우리는 다양한 문자 체계를 활용한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어요.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를 아우르는 통합 음성인식 시스템이 주력 상품입니다. 우리의 기술은 이미 몇몇 국제 기업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류장신조차 최근에는 그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어요. 그가 이끄는 연구그룹에서도 한글의 구조적 특성을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소문이죠. 물론 그들은 공식적으로 한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음소 기반 표기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인터뷰 영상의 마지막 장면에서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의미를 남기고 그 의미는 언어가 담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가 지금은 한글입니다. 제 말이 울려 퍼지는 동안 스크린에는 한글로 쓰인 아름다운 문장이 나타났어요. 소리를 보는 문자, 그것이 바로 한글의 힘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한글을 쓰고 있는데 이번 사연을 계기로 다시 한번 한글의 위대함을 알 수 있었던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도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항상 몸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